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노인의 권리와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가족,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어르신의 예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요양비라든지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고, 또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 식사를 드시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로 치매 어르신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치매 노인의 권리와 성년 후견 제도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치매 어르신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가, 그 방법의 하나로서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의 목표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치료, 요양, 거주지 결정, 사회보장급여의 수령, 통장관리, 기타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스스로 정한 대리인이라든지 법률로 정한 대리인, 특히 성년 후견인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적법한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때도 치매 어르신들의 희망이나 선호도를 존중해서 본인이 결정하였으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학습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라든지 성년 후견인의 차이가 무엇이고, 양자 모두 치매 어르신들의 인권과 권익을 존중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학습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성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성인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개인들이 권리의 보유자이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령 예금 계좌라든지 치매 어르신들의 신체, 치매 어르신들의 거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치매 어르신 스스로의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라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즉 만 19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성인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그 의무 이행 또 권리 행사가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판단 능력을 통상의 인지력과 예지력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으려고 할 때 치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예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도 그 시점에서 치매 어르신이 예금 인출에 관하여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먼저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결정해야 될 어떤 쟁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에게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지금 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해서 요양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치매 어르신이 예금 인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선택 가능성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감기에 걸려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치매 어르신이 주사를 맞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럴 때 치매 어르신에게 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주사를 맞을 것인지 또 주사를 맞지 않을 것인지 예금을 인출할 것인지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사를 맞지 않으면서 감기를 치료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먹겠지만 주사는 맞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분은 판단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가령 1분 전에는 주사를 맞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분 뒤에는 주사 맞는 게 싫어서 안 맞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분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스스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외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달하는 방법은 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다라고 글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케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주사를 안 맞을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단계의 기준을 다 모두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판단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법에서는 다 모두 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통상의 평균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일 때는 그것을 합리적 판단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결정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매 어르신이 나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큰 부작용이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큰 위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 치매 어르신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본인이 미리 정해놓은 대리인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 능력이 있고 없고 양극단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 능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단 능력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령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휠체어 장애인이 있을 때 휠체어 장애인은 당연히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턱이 굉장히 높은 곳을 지나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지나갈 수 있게끔 다른 판을 이렇게 까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치매 어르신이 어려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점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데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 말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치매 어르신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이 하는 특정한 몸짓, 이 몸짓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보를 이해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전달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 치매 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을까요? 가족은 이런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가족에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해서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미리 주었다고 한다면 가족은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서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는 나는 요양시설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이 대신해서 입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매 어르신을 입소시키는 요양시설 시설장의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주사를 맞거나 신체 일부를 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절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몸에 치매가 있게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일부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동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가령 주사를 놔도 좋다 혹은 수술을 해도 좋다라고 내가 동의를 하여야만 의사 선생님들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내 몸에 주사를 놓거나 또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다, 수술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몸에 주사를 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손상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지금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주사를 놓을 때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대리권이 없다고 한다면은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사를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동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아동을 대신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사를 놓아주세요. 그 대신에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동을 대신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족 누구라도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도 의료행위를 대신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좋은 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는 1997년경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때 이 사건은 아내가 뇌사 상태에 있는 남편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도록 하겠다. 내가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고 그 어르신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뗐죠. 인공호흡기를 떼고 난 다음에 약 15분 정도가 지나서 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호흡기를 떼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환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말씀만 듣고 인공호흡기를 뗐기 때문에 아내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의사 선생님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도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에는 김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람의 병원 사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을 거부하였겠죠. 자녀들이 법원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김할머니가 평상시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말라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김할머니의 뜻이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를 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본인이 미리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라, 말기 상태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해두었다면 의사 선생님은 그 지시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료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이 미리 연명 치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지시서를 작성해 두고 그 지시서를 등록해 두면 의사 선생님은 그 등록된 지시서에 따라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주사를 놓거나 의료 행위를 하거나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입원시킬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입원시키거나 입소시켜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어 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을 게시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스스로 신상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행위 능력을 박탈하거나 또 행위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의 자격이나 권리, 권한들을 박탈하거나 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후견 제도가 행위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가령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치매 어르신들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후견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후견은 매우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최소한 단기간의 기간 동안에만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은 다르다. 치매 어르신은 장애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치매 어르신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가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 규정들인데 이 규정들이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치매 어르신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치매 어르신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원시키지 않고 대신 치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라. 치매 어르신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다 써서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위험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매 어르신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보행신호등을 위반하고 가령 길을 건너려고 한다. 그럼 차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위험으로부터 치매 어르신을 막아야 되겠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치매 어르신이 불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의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그냥 꼬임에 빠져서 살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은 돈을 이렇게 정여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는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치매 어르신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보호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치매 어르신이 나 오늘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기 싫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먹고 싶어. 오늘은 이 돈을 우리 이제 손자에게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다.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을 설득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을 어떤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와 같은 것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정한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대행자, 가령 후견인이 이제 선임이 되면은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게시되었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장애인 권리협약 12조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 대행제도로서 후견제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치매 어르신 스스로가 한 결정은 가급적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 기재를 했을 때 이분이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재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 한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가령 내 예금 통장은 우리 큰아들이 관리를 해라 라고 하면서 큰아들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큰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통장 관리를 하는 것이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되겠죠. 그 시점에서 큰아들이 아니라 딴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예금 통장 관리 권한을 주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의사 능력이 현재 없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설계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치매가 심해지기 이전에 치매 상태에 내가 치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어떤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지금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매 어르신이 가령 내가 나중에 상태가 악화가 되면은 나를 요양시설에 보내라. 요양시설에 보낼 때는 나를 2인실에 보내지 말고 1인실에 보내라. 그리고 요양시설은 가급적 우리 딸 집 근처에 있는 요양시설에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금 통장은 또 누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고기는 안 먹으니까 내가 집에 상태에 있었더라도 고기는 빼고 주로 야채를 중심으로 고단백의 대체식품을 나를 이제 먹게 하라. 그리고 나는 옷은 평상시 빨간 옷은 안 입으니까 치매 걸리고 난 뒤에 빨간 옷은 입히지 마라.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 똑같이 입는 예컨대 단체복,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단체복 이런 거 난 싫어하니까 나는 가급적 단체복을 입히지 말고 뭔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혀라. 이런 식으로 미래 설계를 해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미래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은 설계를 해놓고 그것을 문수로 이렇게 남겨놨으면은 그 부분을 존중해서 최대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 설계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먼저 대리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권을 미리 주는 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독거 노인입니다. 평상시 이제 자녀들이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지 혹은 자녀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미리 대리권을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가령 나중에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될 때 나의 후견인은 가급적 이런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의사표시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둘 수 있고 또 대리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둘 수도 있고 자기가 갈 요양시설에 관해서도 의사표시를 해둘 수도 있고 자기가 나중에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자기의 어떤 취미 등등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다 미리 해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는 미래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래 설계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생길 치매 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은 앞으로 혹시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하여서 상담을 받아서 한 미래 설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의 존중입니다. 즉 치매가 심해져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존중할 게 별로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존중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더라면은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분의 이제 과거 살아온 역사, 생활 배경, 가치관 등등을 검토를 해가면서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하는 방법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사결정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 설계일 수도 있고 또 대리인을 미리 정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아예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스스로 결정하였더라면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여서 결정하는 것도 의사결정 지원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능력 장애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있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여기서 나갈래.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혹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보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 상태에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분이 감당할 만한 위험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감당할 만한 위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이제 원하는 희망을 가급적 시설 안에 있으면서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 환경이 낯설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이 계신 방을 과거에 이분이 계셨던 자기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적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에게 가령 너무 공기가 탁해서라고 한다면은 좀 신선한 곳에 좀 있게 해드린다든지 또는 다양하게 이제 뭔가 따분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좀 뭔가 다양한 그러니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위험을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어떤 결정을 자기 희망이나 또는 욕구를 표시하였을 때 그것이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수반할 때는 가급적 그 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그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의사결정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 대행이 금지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의사결정을 당연히 대행하여야 하겠죠.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대행할 때 본인의 욕구라든지 희망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이익, 즉 달리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구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분의 이제 욕구를 최대한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속 산다면은 아마 매우 큰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에 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최선의 이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욕구와 희망, 즉 집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 희망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면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있다면 이분의 가령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부동산을 영목이지로 해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분에게 충분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의 그러니까 희망과 욕구를 존중해서 가급적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정한 시점, 그 정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가서 그때 요양시설로 가시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재선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성년후견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미리 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 사람이 치매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면은 성년후견 제도는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런 관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실적으로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년후견 제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후견에는 크게 보면은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성인을 위한 후견, 그것을 성년 후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년 후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법원 판사님이 후견인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것을 법정 후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후견이다 라는 의미에서 법정 후견이 되겠죠.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인의 권한도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임의 후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년 후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년 후견은 성인을 위한 후견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나 성인을 위한 후견에는 임의 후견도 있고 법정 후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후견,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법정 후견은 다시 성년 후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가 있는데,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권한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사망할 때까지 종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상 종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속적인 후견이고 권한도 매우 큽니다. 한정 후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매 어르신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어르신이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이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기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1년, 2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특정 후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후견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차이점 어떤 거냐면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 후견인의 경우에는 임의 후견 감독인을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면은 그때부터 후견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성인을 위한 후견 제도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이런 성년 후견 제도의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신상에 관해서는 성인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후견 유형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신상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임의 후견, 특정 후견 어떤 것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상에 관해서는 치매 어르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임의 후견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권한을 주어야 하겠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피성년 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의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후견인이 보았을 때 이 피후견인에게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의 영역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을 관리한다 또는 부동산을 관리한다 혹은 보험 관계를 관리한다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신상에 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정신상태, 즉 의사결정 능력이 퇴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년후견을 하고 적게 퇴화되었다고 해서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성, 즉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후견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필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년후견을 할 수도 있고 한정후견을 할 수도 있고 임의후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해놓은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법정후견을 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하여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신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는 요양이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에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하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하여야 할 의사결정 중에서 신상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요양에 관한 부분이 있고 치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에 관한 부분들은 가령 요양시설에 입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요양시설에 갈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서 어떤 형태의 식사를 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의복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모두 요양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매 어르신들이 가족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다, 또 누구를 만나기 싫다, 또 뭐 누구는 언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양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받는 각종의 사회보장급여, 가령 예를 들어서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요양급여,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등등 이런 것들 모든 부분들이 또 요양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치매 어르신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치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약을 복용하겠다, 주사를 맞겠다,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치료와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이 의사결정을 치매 어르신들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후견인이, 즉 그것도 권한이 있는 후견인이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입장이다 또는 병원 의사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가족을 찾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물론 가족을 찾아서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때 대리인이 있는지 아니면 후견인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과 협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을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와 같은 매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와 매우 다른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도입을 한 취지는 치매 어르신,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급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필요성보다는 의사결정 능력 쇠퇴 정도에 중점을 둔 후견 유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즉 가정법원의 실무에서는 치매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성년후견 유형을
권하기도 하고, 또 침해 정도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속적 후견을 할 필요가 없이 잠깐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판단 능력이 많이 쇠퇴했다고 하면은 성년 후견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결함 중에 하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있었던 행위 능력의 박탈과 제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급적 성년 후견 유형을 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여러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성년 후견을 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년 후견 유형이 개시가 되면은 선거권이 자동적으로 박탈이 됩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표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더 이상 투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권리, 권한들이 자동적으로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죠. 가령 주식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대표다, 혹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동업을 하고 있으면 동업자로서의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은 동업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박탈되어 버립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위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을 개시하게 되면은 행위 능력이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과거의 나쁜 이런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속적 후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는 종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 일정 시점이 되면 후견이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신상에 관해서는 다 이제 지시서를 미리 다 적어 놓았다고 합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 연명치료에 가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다 적어 놓았고, 내가 가야 될 요양시설에 관해서도 다 이게 기재해 놓았고, 내가 먹을 음식, 입을 의복, 내가 누구랑 만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부 다 의사결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신상에 관해서는 굳이 후견인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재산에 관해서만 후견이 필요할 텐데 재산을 또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분들 자녀가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잘 돌보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 계약을,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해 가지고 치매 어르신의 통장에 넣는 일, 그것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대리인이 필요할 텐데 미리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특정 후견을 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분이 치매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성년 후견을 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년 후견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한정 후견과 같은 지속적 후견이 개시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은 우리는 현행의 성년 후견 제도 가운데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격을 박탈하게 한다든지 또는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또는 권한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결격 조항을 이제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후견과 결격 조항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선거권 박탈을 위헌으로 판단을 하여서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기 약간 오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박탈했습니다. 영국은 결격 조항을 없앴습니다. 독일은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 관련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치매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실제로 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하면서 이분의 운전면허는 정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근데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곳에 통지하면은 운전면허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못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은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치료비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집을 팔아야 된다, 혹은 보험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판단 능력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 능력의 쇠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성년후견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년후견을 개시하게 되면은 성년후견 개시가 되는 시점에서 곧바로 이분은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왕에 납부한 돈만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격조항과 연계를 시키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년후견 유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 성년후견 제도의 장점, 단점을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행법에 있는 후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이걸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로서 처리해야 될 재산적인 사무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임의후견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재산 계획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가족도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부득이하게 성년후견을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분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혹시 상속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뭔가 절차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뭔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급적 치료가 가능한 경정의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동의권을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알코올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알코올을 복용합니다. 이분의 알코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술을 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죠. 술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치료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주류를 구매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주류를 구입을 하는데 후견인이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주류를 구입했다고 하면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면 후견인이 그 계약을 취소를 해서 이제 주류를 판 사람에게 대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술은 이미 마셨잖아요. 그러면 빈 병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이 알코올에 있는 이제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후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정후견의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도 가령 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후견을 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미래 계획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미래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필요한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신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얻어서 그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의 후견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안심센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기타 노인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을 때,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임의 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시라라고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정 후견을 이용하는 건수, 물론 임의 후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정 후견을 이용하는 건수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표에서 보듯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100명 이상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 법정 후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 후견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10명에 채 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정 후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10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60만 명 정도가 치매 어르신이고 한 15만 명 정도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약 9만 명 가까이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1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사고 등으로 이제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임의 후견을 이용하는 사람, 법정 후견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수를 통틀어 보면은 그 건수가 매우 낮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2013년에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 하에서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틀어서 누적해서도 아직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유교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가족이 과연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족이 대신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현실에서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거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독거로 지낼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즉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은 많이 떨어져 삽니다. 부모님을 1년에 몇 분밖에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부모님의 권리, 치매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행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은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적인 측면에서, 규범적인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등이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즉 자녀들이 치매 어르신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견에 대한 낮은 관심이 가족이 잘 돌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후견을 이용 안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권한들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수중에 있는 돈을 뺏어가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그분들에게 재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는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이 친족상도례가 나름대로 잘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후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법정 후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지속적인 후견과 특정 후견으로 정비를 하고 즉 두 가지만 쓴다는 것이죠. 본인 보호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속적 후견으로서 한정 후견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법정 후견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후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방법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의 후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심해지기 이전에 미리 대리권을 이렇게 이제 주도록 즉 대리인으로 자기 자녀를 선정한다든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대리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정하는 그와 같은 제도, 그와 같은 방법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후견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공 후견 제도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 후견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공 후견 제도를 잘 활용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이 아무 권한 없이 본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기보다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제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취약성인 보호기관을 두어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권리용어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후견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치매 어르신의 인권의 수호자로서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특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가급적 이제 후견인이 될 때도 이제 본인의 필요성에 맞는 그런 법정 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획일적 기준으로 이 사람이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성년 후견 또 약하기 때문에 한정 후견 이런 제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견을 대체할 수 있는 임의 후견이라든지 또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이제 치료에 필요한 재산, 요양에 필요한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신탁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어르신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서 이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현재 미래의 의사결정 능력 장애를 대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될 텐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후견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혹은 후견 법인이 공공성에 입각해서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 법인이나 또는 후견인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미 후견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그리고 후견 법인이나 또는 이제 공공 후견인들이 임의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이 후견인의 고유한 역할이다.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의 권익을 신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인식을 후견인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현행법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즉 실무에서 실천에서 굿 프랙티스, 좋은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후견 제도가 자기결정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고, 그래야만 자기결정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